자, 이제 컴퓨터 들을 주제가 공유라는 주제가 될 때가 상당히 이제 까다롭죠, 이 파트가. 근데 이제 공유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게 공동 소유에 관한 개념이 정리가 돼야지 등기법 이런 것들도 좀 커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제 하나만 가지고 보게 되면 별 영향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면 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이 총 3가지 형태가 있게 되는데 이 공동 소유를 이해하시려면 단독 소유부터 미리 알고 들어가야 돼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단독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지분권 단독 소유라고 하는 것은 100%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자, 이걸 단독 소유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100%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즉슨 이 사람은 이 소유물 자체를 100%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이 사용에 관한 부분 100%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100%도 다 처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동 소유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독 소유에 관한 개념이 정확히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다. 혼자서 단독 소유다. 그러면 그 100% 전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 100% 전부에 대해서 처분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게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라는 개념 총 3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것을 가리켜서 공동 소유 중에서 공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유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이 그 부동산 100% 소유가 있는 게 아니라 60%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요게 이제 공유라는 개념이 될 테고 합유라고 하는 것도 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토지의 60%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합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총유라는 개념 거의 공부를 안 하는데 소위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해서 교회라든가 종중 여기에서 소유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바로 총유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유는 지분권 자체는 없어요. 지분권 자체가 없이 그냥 그 구성원으로서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와 합유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지분권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형태인데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게 되면 그걸 뭐라고 부르고 공유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고 자, 바로 공동 소유의 취지만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유와 합유는 기본적으로 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게 기본 뼈대가 되게 될 것이고 합유라는 것은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 처분의 자유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험 문제의 중심축은요. 바로 뭘 중심으로? 공유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게 단독 소유. 아까 100%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100%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공유라고 하는 60%를 소유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60%를 소유하고 있으면 사용에 관련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자, 일단은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0%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60%까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공유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안을 보면 이런 식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이제 사용 수익에 관한 부분. 자, 요거부터 먼저 가겠구나. 어떤 토지를 갑이 100% 소유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단독 소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이 전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고, 이걸로 끝나는 거죠. 전부를 처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자, 갑이 60%를 가지고 있고, 을이 40%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갑은 일단 사용과 관련해서 전부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전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 한정이 있다. 지분 비율까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되게 개념상 어려워.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분까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전부를 사용하게 되면 40% 지분, 자신의 지분 범위를 뛰어넘는 사용 이익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을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연계가 되게 됩니다. 다시요. 자, 전부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40% 부분을 뛰어넘는 부분, 자, 자신의 지분 범위를 뛰어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므로 을에게 어떻다? 그 지분을 다 부당이득을 반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해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갑이 60% 가지고 있고 을이 40% 가지고 있다. 이게 1000평짜리 토지다라고 했을 때 갑이 이 중에서 600평을 사용한다. 이거 절대 아니야. 이거랑 상관없어. 600평을 면적과 비율은 전혀 별개의 문제야. 만약에 600평을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중에서 얼마 40%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을에게 이익을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유에서는 제일 골치가 아픈 게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도대체 뭔 소리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만약에 1000평을 다 사용했다. 그러면 그 이익 중에서 40%를 누구한테 을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600평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익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이익을 누구한테 을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일 까다로운 개념이야. 해서 보통 민법 공부하실 때 공유를 공부할 때 제일 이상한 게 이거야. 6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뜸 다들 면적으로 바로 치환을 해가지고 산수를 워낙 잘하니까 그냥 1000평이면 그럼 600평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왜? 이게 이제 서로 사용하기도 하고 대판 싸울 수가 있거든. 내가 이쪽에 만약에 농경지다. 이게 이제 우리 그 학개론에서 비옥도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카드의 차익지대설 이런 걸 얘기할 때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서로 사용을 하려고 할 것이다. 서로 개싸움 난다. 안 된다. 그래서 퍼센트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공유에서 가장 기본이 되게 됩니다. 자, 한편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합유라는 형식으로 돼 있게 되면 이때는 지분 자체가 외부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처럼 또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사의 합체에 따라서 사용수익이 결정이 되게 될 것이고 등기된 내용에 따라서 사용수익이 결정이 되는 것이 단독으로 자기의 지분권을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유와 합유라는 개념을 가게 되면 일단 약간 달라지는 부분 뒤에서 한번 보겠고요. 가장 기본이 이거야. 갑이 60%를 가지고 있고 을이 지분권 40%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갑이 600평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부분을 사용을 하든 간에 그 부분 중에서 40%의 이익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바로 다른 지분권자인 을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공유라는 기본 개념 틀을 잡으셨고요. 자, 가장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유라고 하는 것은요, 지분권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 것을 공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아까 갑이 60%, 을이 40%일 때 을이 병한테 40% 자기의 지분을 파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이렇게 가는 거지. 단독 소유를 할 때는 100% 다 처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쥐거니까 당연히 팔 수가 있듯이 공유에 있어서도 자신의 지분권 자체를 타인에게 어떻다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이걸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게 되면 경매 붙여가지고요, 낙찰 받은 사람이 그 지분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 파트에서 경매 공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해서 이 공유 지분권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을 때 그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결성선에 가가지고 내가 그 돈 내고 지분권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찌됐든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되게 된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설명을 드릴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독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상속인 있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은 이때는 뭐라고요? 상속인이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겠죠. 자,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 공개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렇다 치고 상속인 없게 사망을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재산은 국고의 귀속이
되게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아까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것이 국가의 귀속이 될 거냐? 아니요.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다른 공유자, 을한테 어떻다? 귀속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공유와 단독 소유에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지분 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분 포기는 민법 총칙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동철, 상초, 취, 해해 이런 게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물권의 포기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해서 이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포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자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하게 되면 국고에 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공유와 단독 소유가 달라지는 부분 자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째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해서 분할의 자유라고 해서 자 아까 갑이 지금 60% 을이 40%를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은 갑을 상대로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째지자, 지분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쪼개고 단독 소유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제 토지를 분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갑이 만약에 600평, 을이 400평을 갖기로 한다라고 의사의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A 토지하고요, B 토지라고 했을 때 A 토지의 등기부에는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B 토지도 갑이 60%, 그 다음에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등기부에. 다시 갑시다. 1000평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원래 한 필지 토지가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과 을이 우리 그냥 단독 소유로 전환을 하자라고 해서 의사의 합치 600평, 400평 하기로 하고 A 부분을 600평, B 부분을 400평이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 토지 분할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 등기부를 보게 되면 A 토지 부분도 갑이 60%, 을이 40%, B 토지는 역시 갑이 60%, 을이 40%라고 지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갑이 A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소위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듯이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을의 지분을 갑에게 넘겨주는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은 A라는 토지를 단독 소유를 하게 될 테고, 똑같은 논리 구조로 얘도 뭐가 필요하다?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지분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갑시다. 공유물은 분할을 할 수가 있다. 분할 금지 특약이 없는 이상 기본적으로 분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분할을 할 때 토지를 먼저 쪼개야 돼요. 쪼갰을 때 각각 지분권이 표시가 되게 될 텐데 이때 형식적으로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해서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갑이 A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을이 B 토지를 단독 소유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하지 않고 서로 의사합치가 안 돼서 법원의 판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분할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갑이 얘기하기를 을이 협조를 안 한다 해서 법원의 판사가 땅을 쪼개달라라고 이렇게 청구하고요. 법원의 판사가 소위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것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판결이 있게 되면 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갑이 600평 갖고 A 토지 부분, 그 다음에 을이 400평을 가져라고 이렇게 자 판결을 내리기로 확정이 되게 되면 A 토지 등기부를 보면 갑이 60%, 을이 40%, B 토지도 갑이 60%, 을이 40%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미 따로 등기를 안 하더라도 갑은 A 토지를 단독 소유하게 될 것이고 을은 B 토지를 어떻다? 단독
소유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 협의에 의한 분할하고요, 판결에 의한 분할의 차이점은 뭐냐면 등기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냐, 등기를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하냐, 요 차이예요. 그래서 재판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안 해도 법원의 판사가 이렇게 결정하는 그 순간, 토지 분할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그런 거 있었죠. 판결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죠. 확인 판결이라고 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거. 그건 물론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형성 판결이라 부르고, 형성 판결에 있어서는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등기해야지 어떻다, 소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해서 판결 세 가지,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걸 우리가 형성 판결,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라라고 하는 판결, 이걸 우리가 이행 판결이라고 할 것이고, 이행 판결은 실제로 이행 행위가 있었을 때만 실질적으로 물권 변동이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할에 관한 개념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협의에서 분할을 했다. 그러면 등기해야지 어떻다? 바로 지분 이전의 효력, 단독 소유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재판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하기 전이라도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그대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불분할 특약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죠. 등기법에서 나중에 주요 이슈가 되는데, 자 공유물이라고 하는 거, 공유에 있어서는 분할 청구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분할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고 등기부에 표시까지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유물 불분할 약정이라고 하는 거 최장 5년까지만 인정이 되게 될 것이고요. 다만 5년 지난 상태에서 더 계속해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고 또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위 갱신이라는 것도 가능하다. 어차피 자기 공유자들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외부의 공시가 되는 것이 등기라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공유자 5년의 범주 내에서 불분할을 약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불분할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5년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공유물 분할 금지의 특약을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제3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60%, 을이 40%, 두 사람이서 땅을 분할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은 상태에서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갑이 병한테 자신의 지분권을 팔게 되면 병은 지분권을 사가지고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다만 불분할의 특약이 등기가 돼 있게 되면 이때는 더 이상 뭐는 허용되지 않는다. 바로 지금 이제 분할 청구라는 개념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공유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사례부터 가볼까요? 자, 제일 어려운 얘기죠. 사용 수익에 관한 주제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100%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면 100%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누구한테 뭐 이익을 돌려주고 말고 활성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공유에 있어서처럼 지분권 형태로 이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자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그때 그 한도가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요. 자, 사용 수익에 관한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용권,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까 1000평짜리 토지의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평을 다 사용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넘어서는 그 지분권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으로 다른 공유자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관리 특약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공유자, 공유물 전부를 자기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도 을도 내가 다 사용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라? 내가 그 지분권을 넘어서는 사용 이익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부당이득을 토해내겠다. 서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나오게 되는 개념이 관리특약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관리특약이라는 것은 누가 이 물건을 이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관리특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는 누가 바로 갑이 전부 자신이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을이 사용하기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특약이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용어부터 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민법 총칙 공부할 때 지금 이제 취득, 권리 취득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승계 취득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그건 원시 취득,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원시 취득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고, 승계 취득은 구권리자의 권리를 기초해서 신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승계 취득. 승계 취득, 민법에서는 이전적 승계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설정적 승계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소유자 자체가 바뀐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전적 승계. 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바뀐다. 그러면 그걸 이전적 승계라고 부르게 된다. 근데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거기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부르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전적 승계는 하나의 원 이내에서 수많은 권리가 의무가 동시에 이전하는 것을 포괄 승계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하나의 원 이내에서 하나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특정 승계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상속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포괄 승계 또는 시험용으로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것도 포괄 승계 예시가. 그러나 매매나 증여에 따라서 등기가 넘어가게 돼서 권리자가 바뀐다. 그런 것을 우리가 특정 승계. 뭐 얘기 더 이렇게 길게 했는데 이 얘기 때문에 특정 승계인 얘기하려고 해서, 자,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뭔 얘기하는 거냐면, 자, 지금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제 얘가 어떻게 특약을 맺냐면 을이 앞으로 무조건 다 사용을 하도록 한다라고 특약을 맺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이 이 문제 자신의 지분권을 병에게 양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병은 당연히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사용할 거라고 계획 세우고 들어왔는데 뭔 얘기를 한다고? 바로 관리 특약을 통해서 아예 을만 사용을 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특약이 되어 있다면, 자, 이 갑으로부터 이 승계를 받은 특정 승계인 병은 여기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관리특약은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다 효력이 없다. 즉,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게 유효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등기가 되지 않고 제3자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관리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때는 이때는 어떻다? 바로 이 병한테 을은 우리가 원래 관리특약을 통해서 나만 사용하기로 했어. 이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한번 구성이 됐고요. 관리비용은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유에 있어서는 어떻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용은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비슷한 주제가 집합건물법에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서 소유자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이 정도 되겠고요. 자, 이제 포인트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슈. 자, 앞에서 우리가 그런 거 있었죠. 소유권의 경우 물권적 청구를 할 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미리 경우의 수를 외우고 들어가듯이 얘도 이제 문제 풀어갈 때 무조건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안 그러면 더럽게 복잡해갖고 풀 수가 없어요. 1분 안에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일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되는 것과 부인되는 게 있는데, 인정되는 것은 아예 신경도 쓰지 마실 것. 그저 부인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인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가지고 전제를 합니다. 자, 사안을 먼저 가면 이런 식이야. 자, 지금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전부 사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갑은 부당이득으로 을에게 40% 지분에 대해서 사용이익을 어떻다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돼. 혹시 을이 전부를 사용한다. 그럼 60%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또는 아무 권원 없는 제3자가 여기 기어들어와서 불법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때 역시 부당이득 반환, 각각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이거 경우수 따지고 분석하고 이럴 시간도 없고 시험 보실 때 답이 안 나와. 그럼 이제 첫 번째 암기하실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인되는 케이스,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가볼까요?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이 전부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사용 수익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해서 병은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병은 아마도 갑에게 차임, 임대료를 지불을 했었겠지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부당 이득을 얻은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습니다. 차임을 다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을은 누구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거냐? 자신의 지분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뭐가 허용되지 않는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요거 하나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다시 자, 갑이 만약 전부 사용했다. 그러면 갑은 부당이득이 발생합니다. 을이 전부 사용했다. 을도 부당이득 발생합니다. 근데 자, 과반수 지분권자. 자, 과반수 지분권자가 누구냐면 이 관리특약을 정함에 있어서 특정인 사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자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임대를 냈으니까 최소한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는 없고요. 그때는 갑이 알아서 차임 중에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토해내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험 지문 보실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찾아보실 제일 끝머리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명제가 나왔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없는 케이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 읽을 시간이 없어요. 겁나 길어가지고 좀 이따 문제 보시겠지만 양이 어마무시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자, 이제 공유물의 보존, 처분 변경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처분 변경이라고 하는 것. 명제 보니까 이랬어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는 것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신의 지분권을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자,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갑은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파는 거, 을은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파는 거,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제3자의 권리, 을의 권리까지 제3자에게 파는 것은 당연히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왜? 우리 지분 처분권에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이 다 팔아버리면 을은 자신의 지분 처분의 자유를 침탈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전체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지 뭘 할 수 있다? 공유물 자체를 처분할 수 있다. 변경하는 거, 이게 나대죄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변경이라는 표현을 예시를 합니다. 그래서 갑이요, 이 토지에다가 이 토지를 이용할 권능, 자기가 과반수 지분으로서 내가 전부를 이용하겠다라고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이용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여기다 건물을 짓는 행위, 이것은 변경에 관한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어떻다? 변경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농사를 짓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부당이득 반환하면 될 것이고 이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한 행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철거 비용도 발생할 테고, 그래서 이때는 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고, 또 하나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인을 특히 변경을 위해서는 따로의 다른 공유자의 동의,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갈 테고, 실제 시험용으로 접근해 갈 때는 바로 반환 청구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얘기 있었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소유자,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공유자 역시 바로 보존 행위의 일종으로서 반환 청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갑과 을이, 갑이 60%의 집은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놈이 와서 여기다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 토지 부분의 인도를 어떻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이것도 그래요. 목적물의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따져봐봤자 실익 없고요. 여기서는 목적물의 반환 청구가 부인되는 경우, 이걸 외우시면 돼. 해서 자, 과반수 지분권자의 사용 수익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관리 특약을 통해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이용 방법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갑이 만약에 전부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을이, 소수 지분권자 을이 갑에게 그 목적물 전체를 나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 더, 자, 목적물의 반환 청구가 부인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바로 자,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의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도 역시 어떻다?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이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다 임차인을 들여서 이용을 허락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나름의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이 공유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때는 반환 청구, 토지 인도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두 번째 암기하실 거, 반환 청구가 부인된 케이스,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의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다? 목적물의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 인도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자, 두 개 외우셨어?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관련해서는 한 가지, 아까 이거 있었죠? 안 되는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게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 목적물의 반환 청구 안 되는 게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의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다? 목적물의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이걸요, 뒤에서 문제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읽어서는 절대 무슨 소리인지 감을 못 잡습니다. 지문 길이가 2줄 반이야. 이따가 죽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야. 막 토하고 더러워 살 수가 없어. 이거는 뒤만 딱딱딱 끊어서 접근을 하셔야 돼. 그래도 더럽게 어려워. 근데 이제 요 유형의 문제가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워낙 그냥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수험생 대부분 손을 못 대요. 그럼 같은 문제 뒤지게 내더라도 거의 수험생들이 눈치도 못 챕니다. 똑같은 문제라는 걸. 매번 볼 때마다 잠깐만, 뭘 잠깐만이야. 시간 없어 죽겠는데. 잠깐만, 반환 청구 되나 안 되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게 가시면 절대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없어요. 그냥 거의 구구단처럼 툭툭툭 치고 나오셔야 돼. 해서 요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등기 말소 청구.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자, 소유자, 방해,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로서 방해 제거 청구 또는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해서 건물 철거 청구, 퇴거 청구 있었고요.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모두 가능하다.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서 요건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등기 말소 청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등기 전부에 대한 말소 청구라는 개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요걸 접근할 때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논의의 전제가 자신의 지분권에 침탈이 있다는 전제가 쌓여 있어야 됩니다. 자, 사안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은 경우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토지에 대해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 40% 남아있죠? 을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병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항상 등기 말소 청구는 자신의 지분권의 침해가 있어야만이 어떻다?
등기 말소 청구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분권에는 아무 관계없이 딴 놈을 지분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시비를 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을병 이렇게 60, 20, 20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공유 지분권의 관계에서 누가 이 갑의 지분을 훔쳐갔다라고 했을 때, 자, 다른 건 건드리지 않았어? 그러면 갑의 지분만 불법적으로 등기를 해서 누가 훔쳐갔다라고 했을 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 침해가 포함이 돼야지 어떻다? 등기 말소 청구를 하거나 말거나 하는 거지, 자신의 지분권과 아무 관련이 없으면 어떻다? 등기 말소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런 경우 볼까요?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지분 60%, 을의 지분 20% 두 개를 훔쳐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부가 센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갑은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을도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런데 이때 병이라는 사람, 갑을병이 있었죠? 병이 등기 말소 청구를 자, 갑을병, 얘가 정이 돼야 되구나. 정이 될 텐데 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분권 건드리지 않고 갑과 을의 지분권만 훔쳐간 거야, 등기부를. 그랬을 때 병이 정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기 말소 청구를 한다라는 얘기는 자신의 지분권에 침탈이 있을 때 그때 뭘 할 수 있다?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 틀이 돼야 돼. 자신의 지분권에 침탈이 있을 때 그때 뭘 할 수 있다?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자신의 지분권이 침탈했을 때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자신의 지분권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공유자까지 보호를 같이 해서 한꺼번에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건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야.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으면 그들은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전부가 숭센 거짓말이 되게 되면 이때는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가볼까요? 이런 경우죠. 지금 갑을병청이라는 사람이 갑의 지분과 을의 지분을 훔쳐서 등기 서류를 조작해서 80%의 지분을 정명의로 바꾸는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일단은 자신의 지분뿐만 아니라 전부가 순생 거짓말이니까 굳이 을 보고 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같이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을도 마찬가지야. 자신의 지분권 침탈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지분권뿐만 아니라 갑의 지분권까지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 전부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갈 거야. 대신 병은 누구한테? 정한테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자신의 지분권의 침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겠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 을의 지분과 자신의 지분을 합쳐가지고 누구한테? 바로 지금 정한테 팔아버렸습니다. 80%를 팔았어. 그럼 이 중에서 60% 부분은 유효한 것이고요. 20% 부분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죠? 다시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갑이 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지분과 을의 지분을 묶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정한테 지분권 80%를 팔았다 해서 지분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랬을 때 이때 첫 번째, 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은 이때는 일부는 진실이죠. 갑의 지분권 파트는 유효한 것이니까 그건 건드릴 수 없고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뭘 할 수 있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지분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어떻다? 이때는 등기 말소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등기 말소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려면 자신의 지분권 침탈이 있을 때 일단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고, 말소 청구를 하러 갔는데 전부가 순생 거짓말이다. 그러면 다 묶어서 어떻게 다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자, 전부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으면 어떻다? 그때는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인되는 것 딱 한 가지,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각 공유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목적물의 반환 청구 부인됐던 거, 과반수 지분권자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반환 청구 또는 토지 인도 청구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슈가 등기 말소 청구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 등기 말소 청구에 있어서는 일단 자신의 지분권의 침탈이 일단 전제가 돼야지 자기가 나설 수가 있다. 자신의 지분권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괜히 할 일 없어도 지구상에 찌그러져 있어야 되지, 굳이 나서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하거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자, 등기 말소 청구를 하러 갔는데 이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이 전부가 순수한 거짓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일부라도 진실에 숨어 있으면 그때는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가 기본적인 공유의 법률 관계. 근데 지분 길이가 기시화되기 때릴 만큼 길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지 않게 되면 지문 읽다 보면 거의 이 얘기를 쫓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부분 수험생이 거의 다 포기를 해버려요. 왜? 너무 기니까. 읽다 보면 뭐 말도 못하게 길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미리 공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가지 않게 되면 이건 풀어낼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시험은 1분에 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그게 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소위 이름하여 공유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공유라는 개념.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해서 골 때리는 거야. 자, 우리가 앞에서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봤었죠. 등기부에 지분 형태로 그 권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일반적인 공유가 되게 되면 앞에서 공부하신 주제에 따르게 되면 이런 식이죠. 자, 각 공유자,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봤었고요. 자, 그런데 이 구분 소유적 공유는, 자, 공유인데 구분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이라고요. 갑이 600평을 완전히 단독 소유처럼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을이 자 400평을 배타적으로 단독 소유처럼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 자, 이러면 안 되거든. 자, 우리가 등기부의 내용하고요, 실체 권리 관계가 합치해야지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될 것이고,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게 되면 그건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지금 소위 구분 소유적 공유, 나중에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게 되는데, 얘는 특이한 거야. 지금 등기부에는 갑이 60%, 을이 40%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게 되면 토지 분할 다 돼 있고 논둑 다 쳐 있고, 마치 갑이 600평을 단독 소유하고 있고 을이 400평을 단독 소유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렇게 실체관계와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뒤에 문제 보시겠지만은 우리가 토지를 1000평을 갑이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 중에 400평만 팔려고 그래. 그럼 400평을 팔려면 토지 분할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측량을 해야 되고, 더럽게 돈이 많이 들어가. 지금 돈이 급해서 400평만 딱 팔아서 일단 돈을 융통을 하려고 갑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토지를 분할을 해야 되고, 분할하면 돈 들어가거든요. 측량도 해야 되고, 시간도 더럽게 많이 걸리고 등등 하니까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더라. 지분권 40%를 넘겨주는 형식으로 어떻게 한다? 지분권 40%를 넘겨주는 형식으로 공유라고 등기라고 실질적으로는 각각 단독 소유처럼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공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가볼까요?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 그러면 이제 갑은 600평 부분, 이걸 A라고 했을 때 600평 부분을 단독 소유니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누구에 대해서? 바로 을에 대해서 을이 와서 이 사람의 사용수익 권능을 침해할 수 없다. 또 을이 B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때 갑이 와서 시비를 걸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부분에 와서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하는 등 이런 개수작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물권적 청권이라고 해서 방해 배제 청구 또는 방해 제거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은 사용수익과 처분이라는 개념으로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각 공유자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가 방해했을 때 방해 배제를, 방해 제거를 어떻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 더,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처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서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 각 공유자 자신의 특정 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만약에 병한테 팔 수가 있다. 우리 앞에서 공유물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으면 어떻다? 처분할 수 없고, 공유물의 변경 행위라고 하는 것은 즉 나대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떻다? 변경할 수 없다. 근데 얘는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이 특정 부분 자체를 어떻다? 처분할 수 있다. 다시 가겠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등기부에는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공유와 다르게 갑은 이 중에서 600평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게 되면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한편 자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갑은 이 A라는 부분 자체를 지금 다른 사람에게 즉 을의 동의 없이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항상 기본 들어가셔야 돼.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과 처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 그래서 사용 수익 배타적으로 할 수 있다. 누가 와서 설령 다른 공유자가 방해하더라도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자유해서 다른 공유자가 반대하더라도 다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 구분 소유적 공유는 그래 봐봤자 공유의 일종이다. 그래서 공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공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방해 제거 청구 하나의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자, 각 공유자 요거부터 가볼까요? 만약에 이게 단독 소유다라고 했을 때 갑이 600평을 사용하고 있고 을이 400평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자, 이게 각각 단독 소유다. 애초에 등기부도 그냥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B라는 토지에 갑을 병청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침해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갑이 시비를 걸 수가 있다 없다? 시비를 걸 수가 없죠. 남의 땅에도 건물을 짓든 말든 내가 보기 안 좋다고 해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권능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근데 구분 소유적 공유는 각각 단독 소유처럼 자, 취급을 하지만은 또 하나 공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정이라는 사람이 을이 사용하고 있는 B 부분에다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를 하게 되면 누구도 나서서 갑이 나서서 뭘 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청구,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건물의 철거 청구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공유로서의 성격. 다시 갑시다. 제3자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이 아닌 부분 행위에 대해서 다른 토지에 대해서 제3자가 불법적인 침해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 괜히 자기가 나서 공유자의 일종이니까 뭘 할 수 있다? 바로 철거 청구 등을 주장할 수 있다. 하나 더 공유라고 하는 것은 뭘 할 수 있다? 분할 청구의 자유가 인정이 됐었죠. 만약에 불분할 특약이 없는 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구분 소유적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유로서의 성격, 그 다음에 이제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구분 소유적 등록. 다시 갑시다. 우리가 앞에서 쭉 해왔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애초에 법률행위 자체가 최초부터 흠결이 있는 상태다. 그걸 우리가 유동적 유효라고 불렀었고요. 나중에 취소권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다. 근데 이 대응에서 해지라고 하는 것은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됐을 때 해제나 해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확정적 유효가 됐을 때 해제나 해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해지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뒤에서 명의시택이라는 개념과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슈가 될 게 뭐라고요? 해지라고 하는 거. 해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됐을 때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분명히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소유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고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이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일 어려운 얘기가 이 얘기야. 근데 어려운 걸 쫓아가지 마시고 기본 틀을 보셔야 돼.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배타적으로 사용식할 수 있고 배타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지금 내가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했을 때 갑의 입장에서 을이 와서 자신의 사용소유 권능을 침해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을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아예 A 부분 자체를 다 처분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구분 소유적 공유는 공유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3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침해했을 때 괜히 나서서 뭘 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구분 소유적 공유는 공유의 일종이니까 분할 청구, 공유물의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뼈대 잡으셔야 돼. 중간에 뭐라고 하는 얘기들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뼈대를 잡고 가셔야 돼. 그래서 다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 제3자가 사용수익 행위를 방해했을 때 방해 제거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렵지 않을 테고요. 또 하나가 이 정도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개념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살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공유부터 가서 자, 간수 남기할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없는 거,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리고 자, 목적물의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의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 말소 청구라는 개념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신의 지분권을 포함해서 권리 침해가 있을 때, 자, 경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지분 비율에 따라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부가 순센 거짓말이 되게 되면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일부러 진실에 숨어 있으면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됐는데, 자, 바로 단독 소유 또는 이제 혹은 공유로서의 성격을 둘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마지막 공동 소유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은 합유라는 개념인데, 자, 합유라는 개념은 참 특이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유까지는 어쩌지 따라가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의 공동 소유자다라고 등기부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공동 소유자다라고 등기가 되는데 아까 본 것처럼 갑이 60%, 을이 40%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것을 뭐라 부르고 공유라고 부르게 될 테고, 공유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지분 처분의 자유나 분할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요,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법률 관계, 등기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합유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 라고만 돼 있어. 그리고 여기에 소위 취지, 왜 공동 소유인지 하는 목적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작물의 경작이라고,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 공동 소유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릴 때 공유에 있어서 지분권이라는 개념이 있듯이요, 합유에 있어서도 지분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지분이라는 게 등기부에 명시가 되게 되면 그걸 뭐라 부르고? 공유라고 부르게 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분 자체가 표시가 되지 않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합유는 거의 없어요. 합유는 거의 발생할 자 보통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든데요. 공유가 알았다고 쳤을 때 관련 쟁점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공유에 있어서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이전 등기,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병한테 넘긴다. 그러면 지분 이전 등기 형식을 통해서 등기부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 합유에 있어서는요, 그 취지라는 것을 등기를 하고요, 지분 자체는 어떻다? 표시되지 않는 공동 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등기법 가면 겁나 중요한 게 민법상 조합이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등기부에 어떤 이유가 있어도 조합은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등기법에서 강조를 드리게 되는데, 그렇다 치고, 자, 합의자의 권리. 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가야 되죠. 공유와의 관계, 지분, 자, 아까 처분의 자유가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라고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는 공동소유 관계를 합유라고 부르게 되는데,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 처분의 자유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합의자 그 전원의 동의 없이 그 지분 자체를 어떻다?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 합의하고 있을 때 만약에 을이 동의하면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이 지분권을 넘겨주는 것 어떻다? 가능하다. 다만 등기부에는 어떻다?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때는 나중에 등기법에서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고 해서 갑과 을이 합유하고 있다가 병과 을이 합유한 형태로 등기부에는 표시가 되는데 지분은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서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서 다른 공유의 동의 없이도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던 데 비해서 합유에 있어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대신 이제 합유 지분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40%, 갑이 40%,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유 관계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합유라고 하는 것, 지분 분명히 내부적으로 존재하는데 등기부에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공유하고 합유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자, 토지에 대해서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등기부에 표시가 되어 있다. 갑은 자신의 지분을 어떻다? 포기할 수 있고, 이 사람의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갑에서 을로의 지분 이전 등기라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떻다? 을이 전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등기할 때는요, 등기 원인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돼요. 등기부에다 신청할 때.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갑에서 을로 지분이 이전되는 것인지, 포기를 원인으로 해서 갑에서 을로 지분이 이전되는 것인지 라고 했을 때, 등기 신청할 때 포기를 원인으로 해서 누구한테? 을에게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자신의 지분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근데 표시가 안 돼. 등기부에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등기 표육에 표시가 안 돼. 공동 소유야. 왜 농작물 경작하려고 이렇게 등기부에 표시가 됐을 때 이 사람 갑이 뭐야? 자신의 지분권을 포기할 수 있는 거. 포기하는 건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당연히 가능한 포기하는 것 자체는 전혀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고 말고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때도 이 등기부에 갑의 이름을 지워야 돼요. 이걸 나중에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유에 있어서 명의인이 있겠죠.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얻었다. 바로 갑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는 원래 애초에 등기부에 갑과 을이 공동 소유,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바꿨을 때 명의인 자체를 하나를 지워버리고 갑을 지워버리고 을이 혼자서 소유하는 것처럼 보여주게 되면 이걸 우리가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라 부릅니다. 이건 나중에 등기법 할 때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래서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권이 외부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고 합유에 있어서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갑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 정리는 이런 식이에요. 자, 합유 지분의 포기라고 하는 거. 자, 등기해야지. 어떤 식으로?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갑의 이름을 지워내야지 어떻다? 그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이전 등기, 합유에 있어서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이게 등기법 할 때 중요 이슈가 돼요. 해서 미리 땡겨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합의자 중 1인이 사망하는 경우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산전 합의자에게 지분 귀속되는 특별한 문제 안 되겠고요. 아까 저거 있었죠? 저기. 자, 공유에 있어서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면은 바로 잔존 공유자에게 귀속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이때 이제 역시 형식은 지분 이전 느끼는 형식을 통해서 그걸 정리를 해주는 건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이게 되게 힘든 얘기야. 합의는 지분이 있어. 근데 등기부에 표시가 안 돼. 그래도 등기를 하긴 해. 지분을 등기하지는 않지만은 명의인 자체를 어떻다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 합의물의 처분 변경 어려울 거 없죠. 다시 공유물의 처분 변경부터 가보겠습니다. 공유물의 처분 변경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변경하지 못한다. 이런 거 썼죠? 똑같아요. 합의물의 처분 변경이라고 하는 거 합의자 전 원행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해서 동일한 논리구조 따져 물을 실익이 없습니다. 거의 구성이 되지 않아요. 그다음 보존행위 합의물의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합의자 각자가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까지. 합의관계 종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합의에 있어서는 그저 계속 이슈가 되는 게 합의 지분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합의 지분이라는 거 분명히 존재하지만 등기부에는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 이전 등기 형식이 아니라 바로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 외 공동소유로서 거의 시험점을 구성한다는 게 총유라는 개념이 있다. 해서 종중 이름으로 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 종원들이 공동소유하는 형태, 이걸 우리가 총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교회에서 교회 자산을 신도들이 소유하는 형태, 이걸 우리가 총유. 거기는 지분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만들어진 지 한 40년이 됐는데 개척교회 시절부터 계속해서 헌금도 하고 등등등 교회를 사실상 목사는 바뀌었어도 집사님은 안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떤 권리도 지분권을 주장을 하거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게 이제 총유인데 총유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합의에 있어서도 많은 출제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공유 또는 이제 문제 좀 난이도 있게 출제하면 구분 소유적 공유 요 정도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 갔다가 문제 가지고 설명드립니다.